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위원님 함께 할 거고요. 조선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신 거 아시죠, 여러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최강식입니다. 네. 아니, 우리 팀장님께서 기대도 좋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아까 네. 딱 시작하면서부터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그럼요. 거의 확실하다고 네, 봐야 그럼요. 되는데 네. 오늘 많은 내용들 좀 말씀해주고 가시는 거죠? 네, 틀림없이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출연을 좀 미룬 게 네. 내일 되게 중요한 IMO 회의가 열리거든요. 언제요? 내일. 아, 내일인가요? 내일. 내일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어. 되게 중요한 CO2 규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느라고 아하. 자료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하. 미루게 됐고 되게 중요한 시점에 출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아니, 제가 사실은 한 2달 전쯤인가? 네. 형님 이제 조선주 좋은데 한번 나오세요. 막 이랬더니 아, 2달 있다 나올게 그래가지고 딱 그날 2달 전에 정한 날짜였어. 네. 오늘. 네. 어. 아니 항상 근데 오묘하게도 뭐 몇 달 전에 날짜를 정하시면 음. 딱 그 시기에 필요한 분들이 그 시기에 와주시더라고요. 아, 그러게 말이야. 그거는 네. 되게 우연인 것 같아. 우연히. 능력? 아니 우연. 네. 우연. 네, 우연의 우연입니다. 일치. 네, 그래서 이제 조선산업 이야기 저희 해볼 건데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경기 침체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글로벌 선박 발주가 좋지 않았다가 친환경 선박 수주 빅3를 중심으로 또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정말 긴 얘기고 최근에 벌어진 일들은 정말 짧게 얘기 드릴게요. 작년 4분기부터 컨테이너 발주가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2000년대 이후로 200만 TU 발주를 넘었던 해는 4개년밖에 없어요. 가장 많았던 2007년이 325만 TU. 근데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거의 320만 TU가 되어 갑니다. 아. 이런 팬데믹 와중에 컨테이너 선종만은 슈퍼 사이클이 지금 진행된 거고요. 덕분에 우리 존사들 수주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작년에 210억 불 했고 올해 뭐 305억 불 목표인데 벌써 200억 불 가까이 돼갑니다. 작년만큼 한 거죠 벌써. LNG는 8척, 9척밖에 없는데 우리 LNG 40척 받거든요. 올해는 잔고가 늘고 뭐 성과 오르고 호황이고 지금 성과도 연말에는 박앤세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과를 막 끌어올려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V자로 반등을 해서 막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네.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걸 그죠. 반영해서.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사실은. 네. 아, 어려운 얘기라고 네. 이제 딱 먼저 깔고 네, 일단 깔고 네. 쉬운 구간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쉽게 주가 지금 사가지고 먹기는 조금 쉽진 않은 구간이다. 네. 그걸 인정하고 네.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네. 준비하신 내용 네, 들어가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장표를 보고 네,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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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지금 2013년 사이클로 돌아가야 돼요. 2013년. 0.5배, 1배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방금 얘기 드린 여러 이유들로 조선주 PB밴드가 1배를 뚫고 지금 1.5배까지 와 있어요. 이게 2013년 수준인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산업이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신조선가 지수도 이렇게 V자로 올라서 지금 2013년에 140포인트 가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조선이라는 건요. 지금 그 해운 시장이 좋아요. 네. 왜 좋냐면 수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은 2, 3년 전에 너무 안 좋아서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선박 인도가 별로 없어서 물동량을 못 따라가서 호황이 와요. 음. 근데 그렇게 호황이 오면은 돈을 많이 벌죠, 해운사들이. 그럼 또 발주를 막 해요. 그게 지금이에요. 지금 발주를 많이 하면 우리는 다 압니다. 2023년에 컨테이너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바다로 나올 거다. 그럼 해운주들은 다시 지금 돈 잘 벌고 2년은 힘들어질 거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 정도, 3년 정도 좋아지고 2년 정도, 3년 정도 나빠지는 그런 뭐 소사이클 순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의 환경이라면 저도 여기서 애매합니다. PBR 1.5배 이전 사이클 고점입니다. 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부터 조금 어렵고 재미없지만 네. 얘기 드릴 CO2 규제 때문에 완전히 다른 긴 슈퍼 사이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야. 얘기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조선 얘기하는데 갑자기 기후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저 지금. ESG 이야기 엄청 많이 그렇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선과 기후의 콜라보가 이제 지금부터 진행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 좀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뭐 지금부터 이제 최강식 연구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아니면 이 정도면 많이 왔고 어차피 사이클인데 충분히 많이 왔고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유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게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장표를 보실까요? 여기 IMO 2020 황산화물 규제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한바탕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CO2 규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음. 근데 여기 신조와 현존선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신조는 새로 만드는 배예요. 네. 새로 만드는 배는 이미 2013년부터 CO2를 줄여서 만들어 가게끔 EEDI라고 하는 규제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08년보다 CO2를 10% 줄인 배, 지금은 20% 줄인 배, 그리고 2025년에는 30% 줄인 배로 디자인을 뽑아야지만 이 배는 운항을 할 수 있다. 완전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와중에 이 2025년에 도입될 게 일부 컨테이너나 LNG는 2023년으로 땡겨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에 대해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오히려 땡겨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030년에는 40%, 2040년에는 50%, 2050년에 들어가면 완전 카본 중립을 해야 되는 거죠. 신조에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 투자자들도 모르는 게 네. 조선사가 알아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 없죠. 그렇지. 네, 그랬었는데 지금 내일 MEPC에서 하려고 하는 건 네. 기존에 다 만들어둔 현존선 전체에 대해서 네. EDI의 카피 앤 페이스트, EXI를 적용할 거고, EXI. 네. 그리고 두 번째는 CII라는 걸 도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EXI와 재미없죠 이름부터 아니요. CII를 네. 뒤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잠깐만 그러니까 이제 네. 지금 그러니까 배를 새로 만들 때는 나한테 허락 받고 해라. 이거 이산화탄소 많이 하면 돼. 네. 안 된다. 그랬는데 기존에 다니고 있는 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조와 철학은 그러해요.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배들은 이렇게 CO2 규제를 CO2 배출을 줄이고 네. 줄이려면 엔진 자체도 뭔가 슬로우 스티밍 해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고 네. 예전에 만들어진 배들은 쌩쌩 달리면서 CO2 빵빵 나오고 이러면은 얘네들 빨리 다니니까 용선 시장에서 유리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선박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철학에서 시작됐고 네.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MEPC 75차 IMO 주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안건은 승인이 됐어요. 네. 근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뭘 하고 있냐면요. 부속소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라이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그 부속소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디테일한 부분을 다 같이 열람하고 논의하고 좀 업데이트할 거 하고 그리고 채택을 하게 되면 2023년부터 모든 현존선에 대해서 CO2 규제 무언가 앞으로 얘기 드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네. 질문은 이 내용을 지금 시장에서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이 XI에 대해서는 많이들 예전부터 알고 있고 그쵸. EDI는 잘 알고 있죠. 네, 이 네. XI가 커밍은 알고 있었는데 CII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아니 저는 사실 EXI도 사실 모르는 그렇죠. 줄임이라서 네. 이 개념 설명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들어가면 그냥 좋을 이거 것 뭐 저기 뭐 구체적으로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배 기존에 있던 배도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는 강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윽박 지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좀 줄여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내일은 맑은님도 EXI, IMO 이런 것들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뒤에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네, 네, 화면이 네.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 EEDI는 에너지 이피션시 디자인 인덱스예요. 새로 만드는 배. 근데 이 XI는 X는 existing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근데 이 그 산식도 똑같고 규제 방식도 똑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선 차트가 있죠. 네네. 이게 X축은 선박의 화물 수송 중량이고 네. 톤이고 Y축은 CO2 배출 그램입니다. 그래서 1톤 마일을 운반하는데 CO2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를 IMO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거보다는 낮게 배를 만들어 네. 인 거예요. 근데 신조를 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2023년에 기존 선들에 대해서 다 이걸 적용하면 기존 선들에 대해서 EXI를 계산하면 다 이 위에 나올 거예요. 아하. 이 위에 찍힐 거예요.
얘는 CO2 배출이 많은 애들. 네, 네. 그래서 이 EEXI를 계산해보고 혹시나 이 밑에 있으면 오케이 IEE 정서를 발급하고 너는 운항할 수 있어고 만약 이 위에 있는 애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 연비, 즉 CO2 배출량을 낮춰야 됩니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EEXI고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효율 개선 방안이 있는데 엔진 출력 제한 1번, 2번은 에너지 저감 장치를 달면 돼요. 그리고 3번은 연료를 바꾸라, 엔진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3번 엔진을 바꾸라는 거는 뭐 10년, 20년 된 배를 뜯어내서 엔진을 새 엔진으로 바꾼다. 자동차 엔진 바꾸나요? 안 바꾸지. 그죠? 예. 버리지. 예, 버리죠. 상업성이 안 나와요. 어. 엔진을 투자하고 공사하는 비용을 들여봤자 차라리 새로 배를 발주하는 게 나은 거죠. 에너지 저감 장치, 뭐 다음 장에 막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그렇게 현존선에 적용해서는 투자 대비 ROI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쉽고 간편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엔진 출력 제한을 업계에서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엔진 출력 제한에 대해서 재미없죠 벌써. 예. 근데 알아야 되는 예, 내용인 알아야 것 됩니다. 같아요. 근데 엔진 출력 제한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요. 이 엑사의 산식이 밑에 한글로 보시죠. 분모는 나르는 톤 곱하기 선박 속도고요. 네. 그 톤 마일이고 분자가 엔진의 출력 킬로와트. 이 킬로와트로 엔진을 돌렸을 때 연료가 얼마나 소모되는지 연료 소비율.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기름을 쓰는지가 나오죠. 네. 곱하기 이만큼의 기름이 얼마의 CO2로 환산되는지 환산계수 3.114가 들어가요. 자, 그러한데 4배가 CO2가 많이 나오는 배예요. 낮춰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연료 소비율이나 연료 환산계수나 재화 중량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대신 엔진 출력을 낮추면 선박 속도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엔진 출력을 10% 정도 줄이면 속도는 3% 빠지고요. 네. 엔진 출력을 반토막 내면 50% 빠뜨리면 선박 속도는 17% 정도 늦어져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분자가 더 크게 빠지고 분모는 조금만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EX의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엔진 출력을 줄여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150km 빵빵 달리면은 연비 되게 안 좋죠. 그렇지. 올림픽대로에서 신호등 없이 80km로 꾸준히 가면은 연비 되게 좋죠. 연비 연비 운전을 하라는 게 EDI, EXI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일 뿐이에요. 예. 우리 제목이 뭐였지? 배는 느려지고 느려지고 발주는 빨라진다. 빨라진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배를 느리게 운전하라는 얘기네. 네. 어. 그런데 근데 뭐 어떻게 강제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박의 셰프트나 엔진에 그런 기계 장치를 달아서 실제로 이거를 봉인을 해제하면 다 히스토리가 남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18년 3월 달에 이미 DCS라고 하는 제도가 발효가 됐어요. 네. 지금 바다에 다니는 모든 배들은 내가 어느 항로를 가고 얼마만큼의 화물을 실어서 어떤 속도로 가고 그리고 어떤 유정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무조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스 규제와 CO2 규제를 앞두고 먼저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몰래 그냥 막 다니면 되는 거 아니한데 그게 불가능해요. 모든 배들이 엔진 출력 제한을 노후선들은 받을 거다라는 네. 게 첫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이게 댓글에 지금 굉장히 활발한 토론 그리고 전문적인 질문들이 지금 그러니까요. 쏟아져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적인 반응은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던데 별거 없던데 뭐 등 네. 그리고 결국은 실적은 안 나와서 철강 가격 올라가가지고 네. 실적도 안 나올 것 같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반응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그럼요. 여기서 정상적으로는 되게 애매한 자리인데 되게 길게 좋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여서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설득이 돼야 될 보면은 거고. 지금 네. 당장 내일 당장 주가가 오를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지금 네, 그죠? 네. 그게 아니고 네.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네. 해주고 계신데 아마 저도 그렇고 승희님도 그렇겠지만 조금 어렵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고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는 네.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만약에 다 이해가 되고 다 좋아 네. 그러면 네. 다 반영됐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들으시는 분들도 악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주가는 더 이상 안 가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자, 근데 이 XI만 얘기 드린 거예요. 네. 자, CII가 있는데 EEXI, EDI는
대학 입학 시험으로 보시면 돼요. 아하. 딱 한 번만 봐서 아. 통과하면 끝이에요. 아, 네. 다시 체크를 안 네, 하고. 선박 생애 딱 한 번만 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 지표죠. 선박의 스펙, 어떤 회사의 어떤 엔진인지를 집어넣으면 값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에너지 절감 장치를 달면은 뭐 실제 테스트해야 되는 거 이런 건 있지만 복잡한 얘기 떠나서 네. 그냥 디자인 지표예요. 기술적 지표예요. 음. 근데 CII는 뭐냐면요. 대학 들어가서 학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매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구나. 매년 봐야 되는 겁니다. 아, 저게 더 힘든 거지. 네, 그러게요. 근데 이게 훨씬 더 빡빡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매년 아까 DCS를 발효했다고 얘기 드렸죠. 어떤 네. 기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실어나는지. 그래서 실제로 화물을 나를 때 얼마만큼의 CO2가 나왔는지를 직접 정말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모든 선박을 A, B, C, D, F는 아니고 E로 분류를 할 거예요. 학점이네. 학점이에요. 그리고 지금 E 등급과 D 등급에게는 페널티를 가할 거고 A와 B에는 인센티브를 줄 건데 지금 이게 논의 중이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내일 이런 것들이 내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발표되는 건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선일지에 따라서 굉장히 치명적일 수도 있는 치명적일 수 거네요. 있죠. 이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엄청나게 많아요. 뭐가? E와 D에 걸리는 선박들이. 네. 아. 네, 그 페널티 공부 안 하는 애들 많구나.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옛날에 만든 것들이죠. 옛날에 네, 만들어서. 네. 결국에는 그러면은 선박들을 바꿀 수밖에 그런 오. 유인이 되게 강해지는 거죠. 근데 페널티가 어느 정도인지 승희님 수준이 많이 올랐어. 네, 얘기도 안 드렸는데. 네. 역시 제가 연말에 들어온 주린입니다. 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아. 네, 네. 자, 그래서 D와 E 등급에 대해서 얘기 드리기 전에 EXI의 역량부터 먼저 숫자로 나온 것들을 얘기 드릴게요. 아, 숫자가 중요하죠. 네. 결과적으로는. 제가 아, 계산한 이게 어려운 거야, 진짜. 네. 저거 어떻게 숫자로 또 했어, 또. 근데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찾아보고 그리고 네. 우리 한국 선급에서도 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우리 해운사들이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스템까지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이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 선급에서 연료 데이터가 득해진 회사 배들 한 1,000척 가까이를 분류를 해봤는데 EEDI를 충족하는 2013년 이후에 만들어서 CO2 문제가 없는 편은 15%밖에 안 돼요. 15%. 네. 85%는 EXI 값을 낮춰야 돼요. 아하. 근데 그 낮추는 정도를 RF라고 합니다. 리덕션 네. 팩터. 엔진을 얼마나 출력을 낮출 건지. 10%, 20%, 30%, 40%, 40% 이상의 네. 비중이 이렇게 15, 20, 24, 14, 11%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엔진 출력을 10% 낮추면 속도가 3%. 제일 끝에 엔진 출력 50% 낮추면 속도가 17% 아까 얘기해 빠집니다. 주신 거구나. 네. 그래서 이걸 가중 평균을 내면은 선박의 속도가 전체적으로 7%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죠. 아.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더 꼬아서 얘기를 드리면요. 사실 7%까지 안 빠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선박은 매일매일 최대 출력으로 다니지는 않아요. 원래. 네. 원래도. 네. 선급이 시뮬레이션 한 거 보니까 한 10일 중에 하루 정도를 최대 출력으로 달리는 건 거죠. 근데 엔진 출력을 낮추면 최대 출력에 걸리는 날이 많아지겠죠.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서 7%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꽤 속도는 떨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네. 물건 갖다 달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승희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물건 갖다 달라고 하는데 물건 너무 천천히 오겠네, 물건이. 그렇죠. 네. 그래서 물류 계획을 잘하고 20일 걸릴 항로가 25일, 30일 걸려서 오게 되니까 미리미리 구매를 하고 PO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네요. 불편해지는 건데, 근데 이것보다 2023년에 네. 선박 속도가 느려지면은 얘가 막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천천히 가게 되니까 네, 할 수 네. 있는 화물 운송량이 작아지는 건 거죠. 절대적인 해운업의 운반 캐파가 작아지는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7%, 3% 뭐가 대단하냐? 엄청난 영향입니다. 배가 한 척만 모자라도 운임은 막 치솟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EXI는 이 정도일 뿐이고 네. CII를 얘기 드리면 아까 제가 A, B, C, D, E로 나눈다고 얘기 드렸죠. 네. 지금 한국선급이 우리의 한 900여 척을 조사를 해보니까 음. E 등급에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애들이 20%, D 등급이 27%입니다. 50%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누군가 디베이트를 걸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작년 10월에 대충 가이드라인 숫자를 바탕으로 계산들을 하신 거예요. 근데 크게 달라지지 않겠죠. 2등급, D등급이 무려 50% 가까이나 될 텐데 네. 또 한국 배들이잖아. 네. 글로벌 플릿도 거의 비슷해요. 한국이랑 선대가. 근데 문제는 2등급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 이 역시 페널티가 내일 발표되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닌데 내일이구나. 네, 10월 달에 이미 알려진 게 2등급은 시정 조치 계획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심프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아하. 그래서 1년 동안 그 시정 조치 계획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1년 후에 시험을 봐요. 그래도 2등급이에요. 그러면 I 정서 라이센스를 반납해서 네. 운항 금지를 걸게 됩니다. 음. D등급은 3년 연속 D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운항 정지가 맞게 되는 선박의 50%가 상당한 문제에 빠지는 거죠. 또 여기서 듣는 분들 중에 좀 전문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전문가분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으세요 저희 채널에. 운항 정지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 이걸 공격받을 수 있어요. 내일 발표되는 거. 그리고 IMO라는 건 유엔 산하 해운 관련 여러 법제들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유엔은 법을 만드는 건 아니죠. 전 지구가 한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권장을 하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예. 근데 말 그대로 권장이니까 예. 어떤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해서 구속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말안 들으면 어떡해. 뭐 계속 그러니까요. 돌릴 텐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스 때도 이런 공격이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이거 뭐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치팅 가능하다. 근데 지금 잘 이용되고 있고요. 뭐냐면 전 세계 20개 항만이 물동량의 60%를 소화합니다. 근데 20개 항만은 국가로 20개 항만이 몇 프로요? 60%의 60% 해상 물동량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국가로는 더 작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유럽의 주요 항만들, 홍콩, 싱가포르, 동부가 미국이거든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국가들이 카본 중립 정책과 ESG 투자 분위기와 무엇보다 앞장서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올림픽에 몇 개국이 나오죠? 200국은 뭐 거기서 몇 개 세도 돼요. 메인스트림은 이거를 강제하고 주요 항만 국가들은 이러면 2등급 배들은 들어올 수 없어라고 밴을 걸기 시작하면은 이건 상당히 강한 구속력으로 작동할 겁니다. 네. 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거.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하십시오. 긴장하시고요. 네. 우선 아까 속도가 느려진다. 오케이. 뭐 근데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고 이 규제들이 이제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근데 당장 이제 저희가 고민이 되는 거는 물론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아까 제가 뭐 고민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으로 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없고 자꾸 미국에다 공장 짓고 미국에서 공장 지은 거로 해서 그냥 쓰고 이런 식으로 아니 돌아다니지 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흐름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 진행되고 있죠. 건지. 진행되고 있고 리쇼링과 미국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흐름을 많이 보는 바가 아니고 네. 그거는 계속 우리 고객님들의 해운업의 수요 물동량 증가에는 안 좋은 요인이에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CO2 규제 같은 이런 이슈가 없다면 신조 시장은 지금 20억 데드와이트 정도의 배들을 그냥 낡은 배를 바꾸면서 선대는 조금밖에 안 느는 그런 재미없는 시장일 거예요. 왜냐면은 25년 쓰니까 20억 데드와이트의 4%면은 뭐 8천만 톤, 7천만 톤. 네. 이게 작년 발주량이거든요. 네, 네. 그런 시장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이슈로 2등급 선박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잘 예견하신 것처럼 해체하고 싶은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때 저도 네.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해체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운영하는 내내 안 들어본 해가 없어. 솔직히 그래요? 지난 10년 내내 아, 이 배 너무 오래돼서 다 해체할 거고요. 이게 되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체가 될 겁니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가졌으나 사실은 또 그렇게 안 된 경우도 많았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말씀해주신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언제가 되느냐도 또 되게 중요한 이슈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건 뒤에 그 모델의 일부로서 보여드리는 거고
하나 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있습니까? 들어볼게요. 네. 네네. D 등급이 50%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 국내 모 해운사의 시뮬레이션입니다. CII 등급에서 자기 보유 선박들에 대해서 다 C, B, D 레이팅을 매겼죠. 자기 건데 네,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봐요. 준비하고 있어요. 왜 안 하겠어?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러겠네. 자, 그런데 2023년에 CII가 시작되잖아요. 네. 어떤 배는 C, 어떤 배는 B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네, 네. 가만히 보시면 몇 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C는 D가 되고 아, 그러네. B는 C가 되고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2030년에 40%, 2040년에 50% 감축이죠. CII의 가이드라인이 매년 1%포인트 강화되기 때문에 야 이게 나는 약간 소름 돋는 네. 게 이게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오늘 거네. 그러니까 진짜 네. 너 이거 안 바꾸냐? 네. 너 진짜 근데 이러면서 계속 목을 조여오는 이게 거네. 어떻게 보면 서서히 조여가는 거니까 너네 준비할 시간 줬어? 이렇게도 그러니까. 그렇죠. 될 것 나중에 같아요. 딴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거네. 해체 얘기를 저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IMO 2020 해체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DF가 늘어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좋을 거야. 이 정도였던 거지. 아니 페노전 가면 맨날 그 얘기했어.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근데 기본적으로 해체를 하면 해운업은 좋죠. 그러니까. 공급 능력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번에 EXI와 CII에서 네. 물론 이 배들이 해체를 최대한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느려지고 글로벌 그 선대 화물 운송 캐파가 작아지면은 호황이 오거든요. 그렇죠. 배가 모자라니까. 아. 그럼 운임이 올라서 맞아 맞아. 내가 영업일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운임이 더 올라버리면 그렇지. 행복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되게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희한한 얘기인 거야. 왜냐면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서 돈은 벌어. 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이 묘하네요, 중에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정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네.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해체를 안 하고 천천히 배를 운영해요. 네네 10일 걸릴 항로를 15일, 20일에 와요. 네네.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서도 느리게 가는 배하고 빨리 가는 배는 운임이 다를 겁니다. 용도가 그렇죠. 다를 거예요. 오히려 더 네. 차별화되겠죠. 차별화되죠. 어. 운임이 차별화되니까 나는 세 배가 너무 더 좋아 보이네. 아하. 그래서 신조 투자를 좀 끌어내는 유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겠네요. 이게 다 정성적인 거죠, 근데. 그러네.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네.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세배로 보내면 빨리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돈 더 내더라도 보내자 이렇게 하는 수요가 애들이 있을 있죠.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 네. 그러니까요. 너무 흥미로워요. 근데 그러면 좀 언제 얘기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조선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이따 얘기해 주실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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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 순차적으로 가봅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중간중간 질문이 많으신데 질문하셔도 되고요. 네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흘러가볼게요. 제가 이제 중간 감상평을 잠깐 네. 좋아요, 말씀드리면 좋아요. 제 기후 얘기를 워낙 많이 했었고 여기서도 여러 번 했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현실화되는 것이 주가에 언제 반영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IMO 회의가 오늘 밤에 있고 그럼 이 10일 회의에 내일, 내일 뭐 이번 주 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게 뭐가 어떻게 보기는 어렵지만 힌트는 외국인들이 그날 이번 주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을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보면 던지느냐 음. 보면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애들이 보면 이거 되게 좋은 일이네요. 야 이거 야 이거는 진짜 이거 세다 이거야 이거 한국 조선사 사야 된다 그러면서 막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거 IMO 회의에서 최강식 연구원이 얘기한 거 진짜 엄청 센 게 나왔나 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너무 그런 좋은데요? 힌트 드립니다. 그래서 잘 잘 모르면 따라하면 돼요. 10일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음. 10일부터 17일까지. 10일부터 17일. 그러면 그러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외국인들이 조선사를 사면 그렇죠. 같이 네. 사시고 네. 뭐 안 사고 미지근하면 네. 뭐 천천히 해가지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 그러니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항상 맞습니다. 위원님을 뵐 수 있으면 네. 이제 듣고 하면 그렇지. 좋은데 그게 그렇죠. 아니니까. 전화할 수도 없잖아. 광식이 형 저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네. 전화할 수 없으니까 글쎄요. 외국인들이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준비하신 내용 자, 이어가볼게요.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선박 쇼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에 그 최근 이야기에서 했어야 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컨테이너 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이거예요. 여기 주황색 선 차트가 작년 6월부터 중국의 컨테이너 아웃풋이 플러스 반전했죠. 크게 늘었죠. 물동량. 네. 근데 선대는 지금 물동량이 좋다고 배를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선대라는 거는 불안했었죠. 배. 배, 선복. 음. 해운의 캐파가 완만하니까 수요 공급이 깨진 거죠.
그럼 운임이 이렇게 밑에 파란색 선 차트처럼 엄청나게 오르게 되고 와. 그리고 이게 4,000 TU급 컨테이너는 신조성가와 1년 운임 수익이 PR로 치면 3배였었어요. 아. 네, 3년이면 폐입에 뽑는 음.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2007년 역사적으로 가장 많았던 발주량 수준으로 지금 컨테이너 발주가 나오고 있고 이제 약간 클라이막스 지나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2023년에 선박들이 천천히 가요. 네. EEXI로 아까 7% 속도가 느려진다 그랬죠. 네네. 대학 들어왔어요. 그럼 나는 E예요 또 공부를 해보니까 시정 조치 계획을 내겠죠. 뭘 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더 속도 낮출게. 소소 아. 더 속도 낮출 그래요? 게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7% 마이너스고 근데 여기서 또 약간 그만큼 아니라고 했지만 EEXI만 그 정도지 CII로 한 번 더 얻어맞으면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아. 그러면 2023년에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겠죠. 어. 수요는 모르겠어요.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쇼어링에 그냥 그쵸. 현지에서 다 해버리고 GDP 대비 물동량의 탄성 계수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렇지. 네. 근데 선복 증가는 선복보다 척수보다 절대 해운의 운송 그 캐파 자체는 마이너스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2023년에는 지금 컨테이너처럼 벌크도 탱커도 컨테이너도 LNG도 선복 쇼티지가 발생하고 운임이 오르고 운임이 오르면 우와 하고 지금처럼 발주하는 그런 사이클이 2023년에 올 수 있다. 또는 네. 이걸 바라보고 지금부터 발주를 미리. 할 수도 있는 건 거죠. 왜냐면 이게 시간이 보아하니 네. 이건 답이 없어. 네.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저도 궁금한 거는 음. 2023년에 이걸 다 보고 난 뒤에 음. 운임 오르면 무조건 발주해요. 그렇지. 네. 어. 이들도 그냥 마음이 그렇거든요. 돈 벌면 근데 생각해 보면 거기 계신 분들도 다 똑똑한 분들인데. 똑똑하죠. 네. 운임 오르면 하더라고. 네. 운임 오르면 운임 오르는 근데- 거 미리 네. 좀 하지. 네. 그리고 지금 발주하면 내가 너무 많이 발주해서 나도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아는데 어. 같이 해요. 그러니까. 케어도 지켜야 되고 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참 보면은 진짜 거기 뭐 머스크 뭐 이런 데 있는 분들 진짜 똑똑한 분들일 네, 텐데. 그렇죠. 보면 꼭 후행적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주식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네. 이거를 미리 바라보고 선주들이 지금 내년에 움직여주면은 호황이 빨리 시작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2023년에 이 모든 걸 보고 그때 액션을 하면은 저는 여기 나와서 뭐 딴 데 나와서 좋다고 얘기해놓고 그렇게 안 좋네? 라고 블레임을 받다가 네. 한 2년을 막 블레임 받다가 어. 2023년에 되게 좋아지면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건 거죠. 야, 그러니까 최강식 연구원은 정말 그러니까 오랜 그 연륜이 느껴지는 게 나의 전망이 향후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야.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지금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나의 전망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측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네, 연피하는 마치 거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고우가 뭐 그림을 그리고 이건 나 후대에 이런 평가를 받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같은 느낌. 좀- 너무 심한가요? 아니, 네. 네. 그래서 뭐 한 6가지 임팩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시간 별로 없죠. 재밌는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아, 그림인데요. 네네. 그림 복잡한데요. 남색 선 차트가 선복 증가. 네. 그렇죠? 근데 여기 컨테이너인데 보시면 2023년에 컨테이너 7% 정도 늘어요. 엄청 늘죠. 왜냐면 지금 발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잡하게 안 그래도 2023년 힘든 거 다 알죠. 음. 근데 여기 막대 차트 남색은 해체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주황색은 물동량 증가율, 남색은 선복 증가율. 그래서 물동량 증가율 빼기 선복 증가율이 해운 시장의 수요 공급이에요. 그래서 밑에 빨간색 막대 차트가 플러스면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올해 내년 좋거든요. 컨테이너 지금 뭐 컨테이너 박스가 어디 딴 데 가 있어서 힘들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지만, 근데 아무튼 컨테이너 시장은 강보합이에요. 근데 2023년은 이제 그게 끝날 예정인데 이건 as is고요. 오른쪽 보시면 2023년부터 2등급 선박들이 느리게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버리자라고 해체가 시작되면은 당연히 선복 증가가 여기 7%가 2%가 돼버리고 2023년과 2024년에 계속 2024년뿐만이 아닙니다. 한 10수년 가까이를 계속 해체하고 새로 지어내는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공급 쇼티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죠.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탱크도 벌크도 이런 현상을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기대하고 있는 건 거죠. 누가요?
제가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 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네. 이 지금 발표해 주신 이 리서치 내용에 대해서 네. 컨빅션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있죠. 아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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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독립적인 사고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연구원님이 이게 진짜 피땀 흘려서 저거 계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저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빅션이 있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가 되게 디베이트가 너무 많을 수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논리 비약이나 좀 세워나갈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슈퍼사이클이라는 제목을 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정말 힘든 일인데 2003년부터 7년의 그 엄청난 사이클, 현대중국 PBR 5.5배 갔던 그 시기는 중국이 WTO 가입하고 세계 공장이 되고 수요가 끄는 거죠. 수요가 끌고 간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수요는 제가 예상을 못합니다. 어찌 알겠어요. 리쇼링도 막 얘기하셨고 저것도 네. 공격이죠. 근데 공급 쪽에서는 확실하다라는 거죠. 배가 노후선에 대해서 계속 매력이 없어지고 해체해야 되고 선대 리뉴얼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2003년 7년만큼 화끈하지는 않더라도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되게 길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LNG 추진이 아닌 2013년에 이전에 태어난 배들은 전체 75%는 꾸준히 등급이 떨어지면서 교체되어 가는 그런 사이클이 진행될 거다 하고 보고 있는 거죠. 네. LNG 선 이야기 잠깐 하신 김에 네. LNG 선과 연관해서도 좀 아, 짚어주실 이거 내용. 되게 이게 왜냐면 네. 작년까지만 해도 LNG 얘기밖에 안 했거든. 그쵸. LNG 선 네. 얘기밖에. 왜냐면 LNG밖에 안 좋았으니까. 네, 그렇죠. 어. 네. 또 작년에 LNG 카타르 135척에 그러니까. DOA를 따냈어요. DOA는 LOI보다 낮은 그냥 약속이에요. 너네한테 줄게. 근데 그게 아직도 계약이 안 나왔거든요. 올해 4분기에 나올 거예요. 135척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10대 척, 20척 나올 겁니다. 근데 내년에 또 나오죠. 내후년에 나오죠. 근데 그런 LNG 프로젝트들 얘기 말고요. 오늘 네. CO2가 주제니까 여러 이 감속에서 가장 해운업에서는 피해, 신조 조선사들에게는 수혜가 되는 게 LNG 선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바다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배가 컨테이너 선이라고 그냥 알고 지냈어요. 네네. 근데 이번 계기로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LNG 선이 컨테이너보다 더 빨리 달립니다. 아, 네. 그냥 이거는 LNG 운반선 말하는 LNG 거죠? 운반선. 네. 아 그래요? 그 위험한 거 싣고 그렇게 빨리 간단 말이에요? 네. 왜냐면 어. LNG 선의 원리가 마이너스 163도에 10바의 압력을 줘서 네. 기체를 액체로 전환해서 나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거든요. 많이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찰랑찰랑 가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가는데 마이너스 163도로 내부 온도고 밖에는 태평양 지나가면 몇 도겠어요? 30도, 40도죠.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액체가 기화가 되려고 해요. 근데 기화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부피가 다시 600배로 팽창하죠. 터지겠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 나가서 새 나간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막 그러던데 아무튼 이걸 빼내주게 되는 겁니다. 보일 오프라고 하는데 이게 데일리 0.2%예요. 그게 뭐예요? 하루에 아, 여기 배기차 있으면 어. 0.2가 대기 중으로 나가는 날아가게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그 보낸 게 그렇죠. 거 아니야? 그거를 낮춰주려고 어. 한국화분과 동성화인텍이 그러니까. 물론 저기 GTT 기술이지만 더 방벽을 두껍게 하고 별의별 방식으로 이거를 덜 날아가게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날아가는 게 0.2%면은 하루에 3만 불입니다. 아. 미국에서 동부가 중동에서 아. 동부가로 20일 뭐 또 느리긴 30일 걸리면 하루에 뭐 3천 4천만 원이면 얼마를 날리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네. 거네 바다에. 그래서 빨리 날리는 거야. 아. 그래서 최근에 2010년부터는 LNG 추진 엔진이 네. 들어왔잖아요. MEG XDF가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네네. 이거는 천연가스를 엔진에 집어넣잖아요. 보일오프 되는 가스를 엔진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버리지도 않고 그런 건 거죠. 어. 또는 나오는 가스를 재액화 장치로 다시 집어넣어주기도 하고 음. 그런 좋은 배들은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남색 막대차들입니다. 네. 좋은 배들. 좋은 배들이 나온다. 네, 네. 근데 주황색의 배들은 뭐냐면요. 옛날에 일반 상선처럼 벙커 실을 때는 기름 엔진, 스팀터빈 선박들이에요. 이 XI와 CI가 도입되면은 이 MEG와 XDF의 LNG 추진 엔진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네. 근데 주황색에
2010년까지도 만들어진 이 디젤 엔진 선박들은 스팀 터빈 추진 엔진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빨리 달릴수록 크게 타격을 받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그래서 LNG선 안 그래도 좋을 예정이에요. 카타르 그러네. 3, 4년 동안 계속 나오겠죠. 연간 3, 그렇죠. 40조. 나이지리아도 있죠. 러시아도 있죠. 미국 셰일가스도 다시 가져 좋을 예정인데 이 200척이나 되는 이 노후 LNG선의 교체 발주까지 생각하면 저거 근데 저 파란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건가요? 그렇죠. 여기 2000 중국에서는 저거 절대 못 만들 것 같은데. 만들기는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후동중화라고 하는 조선소가 아니, 근데 LNG 선도 못 만드는데 LNG 추진선까지 같이 만들 수 LNG선 많이 만들어요. 만들어요. 네. LNG 추진선을 만들고 이건 LNG 운반선. 운반선. LNG 운반선도 중국이 후동중화가 전담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근데 여태까지는 뭐 유럽 선주들은 직접 후동중화에게는 잘 안 줬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가스를 많이 사잖아요.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그래서 카타르에서. 그런 지분 투자하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큰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자기들도 좀 따가고 그러고 있죠. 예. 아직 만든 경험은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예전에 유명한 사건인데 중국에서 만든 LNG선이 딜리버리 됐는데 엔진이 바로 막 고장 나서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치기만 하다가 결국 폐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가스 추진 엔진, LNG 추진 엔진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좀 불안해하죠. 네. 우리 이거는- 입장에서는 좀 네. 더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배가 필요하다는 거는 네. 우리한테 되게 호재잖아요. 되게 호재인 거죠. 어. 네. 그래서 EEXI, XDF는 아까 수요와 공급을 떠나서 재미있는 얘기로는 LNG선 시장이 엄청나게 더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형세가 될 거다. 아, 이거 너무 재밌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액화해 놓은 게 밖에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가야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래서 LNG선 짚어봤고. 그리고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거를 얘기 드리기 전에 네. DF 얘기만 드리면 이게 듀얼 fuel LNG 추진 엔진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2040년 DF가 뭘 의미하는지 한 번만 더. 듀얼 fuel. 네. 그러니까 여기는 벙커를 넣어도 되고 천연가스를 넣어도 되는. 근데 둘 이제 다 쓸 수 있는 거야. 둘 다 쓸 수 있는데 하이브리드처럼. 사실은 이제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방점이 있는 거죠. 그래야지 CO2 배출이 그쵸, 작아지니까. 근데 LNG 자체는 CO2가 25% 작아요. 벙커보다. 근데 우리가 2030년에 40%를 감축해야 되죠. 네, 그쵸. 네, 네. 안 되잖아요. 어. 사실은 LNG 추진 DF 엔진이란 건 LNG 엔진 플러스 알파로 여러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를 달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선박 선조에 공기 윤활 시스템을 돌려요. 마찰이 작아지죠. 여기서 CO2 한 5% 개선. 그다음에 풍력을 이용해서 로토세일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더 추진 힘을 받는 형태로 한 5% 개선. 또 여기 LNG에서 나오는 메탄 슬립을 잡아내서 CO2 줄이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메인은 천연가스 엔진인데 네, 네. 각종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네. CO2를 한 44%까지는 줄일 수 있다. 그런 디자인을 한국조선해양 및 우리 한국조선업은 선주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배를 선택하면 나는 2039년까지는 CII 등급이 안전하네. 근데 2040년 들어가면요 50%를 요구받잖아요. 근데 CII 등급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40년대 50% 감축을 위해서는 암모니아 추진,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암모니아. 네, 그거는 한 3년 후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때 그거는 엔진 아직은. 나니까 아직까지 그걸 볼 필요 없고. 근데 아까 우리 호송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기술이 들어가면 한국조선을 더 찾겠네. 그렇지. 라는 부분에서 이제 EEXI, CII가 도입되고 LNG 추진 엔진이 더 퍼지게 되면 네, 네. 우리 한국의 마켓시어가 더 강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음. 지금 선복 배들 중에서는 1%도 안 돼요, LNG 추진이. 그런데 앞으로 만들 배들 잔고에서는 12%나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척수 기준으로 LNG선이나 LPG선을 빼고 얘네들은 늘 DF니까 네. 빼고 일반 배에서 작년에 7%였는데 올해 13%로 늘었습니다. 채택이. 네. 완만하게 늘고 있는데 약간 기울기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근데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국조선은 DF 수주 비중이 25%나 된다. 그래서 DF를 하면 한국에 맡기는 게 좀 당연한 그런 추세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중국도 합니다. 음. 중국도 해요. 벌거선에서 DF는 중국이 하고
작은 탱커에서 중국이 하고. 근데 요 얘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뉴 파인딩이 우리 운영력들도 잘 모르시는 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DF 선박은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여기 이제 뭐 트레이드윈즈의 기사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뭐냐면 MSC가 중국에다가 올해 40척의 대형 컨테이너를 발주했어요. 1월, 3월에. 그리고 5월 달에 늦게 찾아갔어요.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CO2 규제를 보고 고민을 해보고 야, 나 이거 듀얼 펠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 조선사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계약 가격이 20%가 올라가는데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LNG 추진 엔진은 일반 선박보다 만드는데 2, 3개월이 더 걸려요. 근데 지금 컨테이너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중국 조선사들의 그 작업 프로젝트 스케줄이 오버캡하구나. 꽉 찼어요. 너네 그걸 해줄 수가 없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선박을 만드는 게 보통 1년 반 걸린다라고 하는데 야드에서 진짜 작업하는 거는 스틸 커팅부터 딜리버리까지 8, 9개월 걸리거든요. 한국은 중국은 더 길고 근데 여기서 2, 3개월이 더 걸리면 10개월, 12개월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1년에 100척을 만드는 조선사가 있으면 DF로 다 받아버리면 80척밖에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이 조선사를 찾아와서 100척을 막 주문하던 고객님들이 와보니까 80척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앞에서도 많은 공급 쇼티지 다른 섹터들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조선사들의 도크, 버스, 슬라 쇼티지로 이어지는 건 거죠. 되게 좋은 일인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더 주겠다는데도 네. 아, 됐어 안 해. 못해. 못해. 현실적으로. 이게 그렇군요. 네. 네. 조선- 우리나라 어떻게 우리나라 조선사 우리나라. 얘기해 주세요. 네. 예. 그 우리나라 뭐요? 우리나라 회사들 네. 지금 여기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잘 지내고 그러니까 있구나. 이제 우리가 네. 이 얘기 지금 다 이제 산업에 관련된 얘기고 결과적으로 차려놓은 밥상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먹으려면 우리 뭐 현대, 삼성, 대우 다 이 기업들이 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셔야 또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살짝 지나가긴 했는데 네. 아까 얘기 드렸듯 이렇게 DF 선박들은 사실은 이거는 너무 국뽕으로 얘기 드릴 건 아니고 사실 벌거에서는 중국에서 해요 DF를. 그들도 자기 엔진도 아니고 뭐 두산 엔진을 사오기도 하고 현대 거 사오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의 엔지니어링 그 컨설팅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들도 합니다. 근데 중국은 DF 비중이 9%밖에 안 되는 우리 24%나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각종 하이브리드 장치들을 다 개발해서 초기에는 그냥 서비스로 넣어줘요. 그냥 써보세요. 그러면서 입소문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 가격을 받고 이런 식으로 DF에 대한 가장 많은 레코드를 가지고 있죠. 근데 DF가 10년 전부터 사용됐거든요. 2010년 LNG 선에서만. 근데 그때 LNG 선 누가 만들었죠? 한국 조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DF 엔진에 대한 노하우는 한국 조선사들이 트랙 레코드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네. 중국은 이제 막 몰려드니까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남의 불행을 자꾸 바라면 안 되는데 중국에서 지금 막 많이 받고 있는 DF 엔진들이 얼마 전 LNG 선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 고치고 폐선하는 같은 일들이 몇 번 벌어지게 되면은 뭐 당연히 다 이제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그 아까 이제 되게 먼 얘기인데 3년 후에 보자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2040년대를 벌써 바라보고 수소 연료 전지 선박이나 암모니아 추진 선들에 대한 기본 설계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만들어서 실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보면은 조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중후장대한 느낌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네. 왜냐면 얼마나 위험해. 암모니아 막 수소 막 이런 거 이런 걸 떼 가지고 만들겠다는 그런 기술은 너무 되게 고도의 기술인 거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우리 뭐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질문이요? 질문. 우리가 진짜 오늘 그 한번 최강식 연구원님 나중에 가셔가지고 이 실시간 채팅창도 보실 수 있거든요. 실시간 채팅창 한번 보세요. 진짜 전문가들 많이 오셔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거 뭐 전부 다 얘기하시고 아마 조선사 다니시는 분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진짜 많습니다. 엄청 밝으신 것 같아.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이호천님께서
미국 정부의 중국 최대 국영 조선사 CSSC 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한 부분에 있어서 아, 2개월 뒤인 8월 2일부터는 CSSC 기업 관련 투자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국내 조선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뭐 간접적으로는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최근에 컨테이너 사이클에서 유럽의 수주를 중국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막 우리가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우리만 좋은가 보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이 사이클을 결국은 배를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일본에서 만듭니다. 전 세계 선박의 80%를 동북아에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만 다 받는다라고 보는 것도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고요. 어쩔 수 없어요. 조선업 전체가 행복하려면 우리도 많이 받아서 잔고가 차고 저들도 많이 차야지 또 둘이 적이기도 하지만 같이 너무 여유가 있어서 성과를 올릴 수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투자 제한은 아마 뭐 이쪽에 선박 발주를 뭐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아니고 그럼 이제 자본 투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게 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업에서는 느끼는 바는 없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사용할 선박들은 네. 그리고 존스 액트법 때문에 미국 야드들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보다 2배의 돈을 주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미국의 그런 투자가 뭐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에서 원래 하는 거니까 그렇게 대단히 막 영향 있고 주가 심리를 건드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호철님 좀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도 네. 질문 하나 뭐 저는 질문 골라주시겠어요? 중간중간에 많이 해가지고 네. 시청자분들 이제 질문 서용기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야, 와, 조선주 없는데 이게 막 사고 싶어져요. 이게 이제 약간 네. 들썩들썩 하시는 분한테 영권님이 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아까 했던 얘기예요. 음, 저는 정말 좋게 보지만 저도 너무 헷갈리는 건 선주들이 어떻게 액션할 것인가. 이거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해서 2023년에 인도물을 내가 넣어서 그때 해운업이 되게 좋은 거를 막 누리려고 할 건가. 즉 지금 발주가 많고 해서 성과도 계속 오르고 주가도 오를 것인가. 또는 제가 틀려서 막 발주를 안 해서 2023년에 정말 크게 수요 공급이 깨지고 막 해운주 가고 조선주 갈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헷갈리는데 근데 이 모든 CO2 얘기를 빼고도 지금 상황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선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렇게 돌려도 되나? 네네. 그럼요. 네. 네네. 자, 우리 조선사들이 현대, 삼호, 삼성, 대우가 2023년에 자기 캐파 대비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느냐? 거의 100%를 가지고 있어요. 23년까지. 네, 인도물을. 아. 이 말인즉슨 올해 반년 남았죠. 네. 2022년 5년, 네네. 23년 1년, 백로 길이가 2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네. 2024년도 받고 있죠. 원래 2년 넘으면은 그건데. 그 1년 반이면 1년 비상이고 반. 2년이면은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2년 반이면 2003년이 이러했었어요. 글로벌 백로 길이가 2년 반을 돌파하면서 성과가 폭발적으로 올랐던 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조선사들은 2024년에 딜리버리할 배를 영업하고 있어요. 24년. 근데 여러분들 2024년 후반 가격이 얼마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지. 모르죠. 모르는데요, 전혀. 근데 우리가 지금 급한가요? 하나도 안 급하죠. 그러니까 2024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날 거예요라고 주장하고 원가에 집어넣은 선주들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할게요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지금 셀러스 마켓이요. 신주시장은. 왜냐하면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V자로 막 올라간 성과가 계속 올라갈 건데 완만하게 올라갈 건지 또는 지금 되게 세게 부르고 있는 끈들이 있어요. 그런 게 체결돼서 또 갭 상승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CO2 얘기는 저는 이거는 공부하는 거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얘기 드렸듯 당장일지 2년 후일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빼고도 우리 신조시장 조선사들의 영업 환경은 아주 좋다. 네네. 그래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조선주가 잘못 봐서 피크 치고 끝나는 거를 놓치고 주가 빠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되게 세게 갈 건지 근데 아니면 최소한 이제 완만할 건지에 대한 부분 정도만 제가 지금 헷갈린다는 거. 네.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원래 이제 조선주는 수주에 네. 대한 전망이 사실 주가의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진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삼성중공업도 음. 최근에 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네. 상황.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미래 좋아진다는 건 알겠지만 현재 너무 안 좋으면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코멘트는 오늘 이제 없었는데 아, 예. 실적 전망도 잠깐만 좀 해주시면 실적은 2022년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 좋아질 거예요. 내년 하반기. 네. 음. 왜냐하면 제가 뭐 기초 세미나 때나 아니면 외부에서도 기초 강연을 할 때 많이 얘기 드리는 건데 우리는 올해 실적이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올해는 네. 왜냐하면 모든 산업이 음. 제네시스 지금 몇 대 팔리고 지금 실적이 되잖아요. 그치. 갤럭시 S10이 지금 팔리고 지금 실적이 우리는 지금 팔아서 음. 2년 후에 주로 매출로 잡기 때문에 음. 우리는 지금 수주하는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2년 후에 백록 너머의 실적을 땡겨와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시려면은 음. PER 밴드나 ROE, PBR 밴드를 그려도 당해하고는 주가 하나도 안 맞고요. 2년 후 걸 땡겨서 그리면 똑같이 움직여요. 맞아. 그래서 그런데 지금 실적이 우리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못하거나 좋으면은 살짝은 주가에 반영을 중간중간에 해요. 주가에 네. 영향을 주죠.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성과가 훨씬 중요한 거죠. 지금은 우리는 2023년 실적이 좋으면 성과가 올라서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올해 실적과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은 후판이 오르고 있죠. 생각보다 너무 올랐거든요. 그렇죠. 1분기 충당금들 쌓으셨어요. 음. 2분기에 또 올려달라고 하면 또 올려주면 또 쌓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후판이 오르면 오를수록 올해와 내년 상반기 실적은 더 나빠진다. 그렇죠. 안 좋은 일이죠. 그런데 후판이 오르면 이거를 선가에다가 반영해서 성과는 더 세게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적은 좀 버리되 대신 미래의 성과를 돌려놓고 근데 성과 올릴 때 후판만큼만 올릴까요? 더 올리거든요. 그래서 셀러스 마켓이니까. 네. 그래서 후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별로 기대도 안 하고요. 근데 그래도 현대중공업의 조선 흑자를 내고 있고요. 삼성은 적자를 내고 있고 대우는 흑자였다가 지금 적자가 됐고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지금 성과가 쫙 올라가는 것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스틸 커팅되고 매출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얘네들은 조선사들에 따라서 로우 싱글 마진, 영업이익률로 미들 싱글 마진 정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정말 기다리는 건 지금 여기서 성과를 더 올려가지고 네. 2023년 하반기 2024년에 실적이 정말 좋아져서 ROE를 좋겠다. 가지고도 당당하게 PB가 몇 배여야 정말.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날이 진짜 오기를. 기다리고 예상도 하고 있는데 잘 돼야 되겠죠. 그 시점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네. 선박 이야기 이렇게 쭉 해봤는데요. 뭐, 아니 원 없이 다 얘기하신 거죠? 네, 뭐 아, 어떠신 한 내용 가지가 있을까요? 한 가지. 있어요. 이거 댓글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전문가들이시니까 IMO 2020 때 당신 뭐 했어? 어떤 주장했어요? IMO 2020 아무 영향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한 사람이 굳이 했는데 얘네들 막 펌프질 했다는데 그렇지. 저도 약간은 했습니다. 근데 DF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제 트리거입니다였던 거고 근데 이제 IMO 2020과 IMO 2023이 결정적으로 다른 건요. 네. 황산화물 규제는 좋은 기름을 쓰면 돼요. 저유황유. 비싼 기름을 쓰면 돼요. 근데 그러면은 선박 운영비 오펙스가 올라가죠. 이 오펙스는 화주들이 담당을 합니다. 규제 때문이니까. IMO 2023은 바이오fuel을 개발 중이긴 한데 당장은 안 되고 양이 안 되고 결국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배가 천천히 가고 가동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업계가 대응을 할 거거든요. 2020은 저유황유, 2023은 가동률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 드린 것처럼 2023년 4년에 해운업의 공급 자체가 줄어지는 엄청난 영향으로 다가올 거다. 둘은 완전 다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규제의 방향이 달라서 네. 오늘 이제 주제의 얘기처럼 배의 속도가 느려진다. 네. 발주는 빨라진다. 네.
제목 진짜 잘 지으셨네. 지금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하게 속속들이 다 파헤쳐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원 없이 다 물어보고 네. 시원하게 네, 다 대답해 시원하게 또 주셔가지고. 보내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2부 너무 꽉 차게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2부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